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탁입니다. 오늘은 어제 좀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존의 0.5%에서 0.75%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예측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 경제 관련 예측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여기 관계되는 학자분들도 대다수 인상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제 인상이 됐죠. 인상을 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은 나름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이 계속 홀드하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해 가고 있었고, 아직 기준 테이퍼링도 안 했는데 기준금리는 아직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표도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좀 더 돈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도 좀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이 된 게 조금 있다가 이제 보도자료도 좀 보시고 발표된 내용도 좀 보시겠지만, 총론으로 따져서 왜 그랬을까라고만 보면 저는 그냥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로 한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로는 달러화 강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라기보다는 첫 번째 달러 강세 때문에 파급되는 효과이기도 한데, 외국 자본 유출, 주식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었다. 네, 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죠.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경제적인 두 가지 측면,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는 제가 원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상승.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보면서 먼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팩트로만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보도된 이게 자료고요. 지금 한국은행 여기 나와 있는 이 페이지에서, 네, 여기 결정문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국은행 페이지에 가서 이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빼놓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의 일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8월 26일 오늘 회의입니다. 아직 의사록은 등록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다음은 10월과 11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 말, 그러니까 분기가 마감하는 달, 3월, 6월, 9월, 12월. 이 세 달은 회의가 없다. 그리고 그 외의 달들은 회의가 있다. 그 외의 달들에서 이 회의가 진행되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엔 10월,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회의록 그 전체가 아니라요.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보도를 해라 라는 보도자료 지침서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좀 한번 보시죠. 메모장을 켜서요. 앞에서부터 조금씩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상향 조절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리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좀 보죠. 그냥 여기 내용이 앞에는 그냥 설명이고요. 소비자 물가가 상승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그 내용이 나오죠. 정치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이것도 이유가 되네요.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이게 세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달러가 강세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 세 번째는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설명도 함께 덧붙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 강세를 어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죠. 네, 8월 26일 이 금리 발표 이후의 환율 상황입니다. 오히려 달러 값어치가 올라갔죠. 원화 대비 값어치가 올라가서 달러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환율이 상승했네요. 그래서 단순히 달러 가치 상승보다는 원화 가치 하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했지만 시장에서는 원화 가치 하락이 있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아직은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앞으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여기 아까 내용에 다음 회의가 10월 10일, 그 다음에 11월 25일로 예측했었는데 어제 지금 하루만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팩트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마 11월 25일쯤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2일은 이 기간이 한 달하고 약 보름 정도인데요. 기간이 너무 짧죠. 어떤 정책을 할 때는 항상 이유, 근거도 필요하지만 이유들이 좀 더 누적돼야 그 정책에 좀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보름 지켜봤는데 환율에 큰 반등이 없었다. 이걸 이유로 또 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게 사실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르면, 왜냐하면 이제 그 11월 25일 넘어가면 해가 바뀌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아마 그 이전에 어떤 반등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11월 25일쯤 연말에 되어서야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디까지가 목표냐? 이번에 올린 게 0.75%인데 그러면 여기서 몇 번이나 더 올릴 수 있느냐라고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약 1.25에서 1.75까지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기준금리였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방금 그 차트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현황인데요. 지금 이번에 0.75%로 올랐고 팬데믹 이전에 2010년 중반부터 약 1.25에서 1.75 사이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서 현상 복귀, 이전처럼 복귀한다고 하면 1.25에서 1.75 사이가 되지 않을까. 0.25씩 올린다고 봤을 때 2번에서 3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제 환율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루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만은 약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좀 더 지켜보고 그래도 달러 강세가 강해서 외화 유출이 심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달러가 강세되면 이제 달러를 거래하는 국제시장에서 원자재를 거래하는 돈이 달러기 때문에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계속 원자재 가격이 상승인 상태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아마 11월 말쯤 해서 한 번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두 번째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했다라고 했죠. 실제로 이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CPI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죠. 평소 오히려 2020년이나 그 이전에는 1%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월달 기준으로 해서 급하게 올라온 형태죠. 그래서 2.6%가 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는 좀 버틸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PPI 지수인데요. 지금 7.1%가 나왔네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1%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추세였는데, 여기도 보시면 올해 1월부터죠. 1월, 2월부터 급하게 올라와서 몇 달 만에, 반년 만에 7%까지 올라와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바닥이죠.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쭉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PPI 지수를 다시 보겠습니다. 1월 달부터 급하게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생산자 물가 지수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게 달러 강세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눠 있었지만 결론은 뭐다? 물가 오르고 달러 강세, 이런 게 모든 거에 뭘로 귀결이 되냐면 결국 달러 강세 때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살짝 설명해 드렸는데, 이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단순히 이제 달러 강세도 있지만 아마 외화 유출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둘째 주였나요? 한 10일 무렵부터 둘째 주에 삼성전자 매도량이 약 5조 원이 나오면서 그 물량을 우리 국내 개미들이 다 받아냈었죠. 결국에 그거 다 정리해서 나가면서 외화 유출이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5조라면요,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고 해서 엄청 작은 5조 정도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 46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5조가 매도돼서 외화로 유출이 됐다는 건 생각보다 크게 와닿았을 수 있습니다.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말이죠. 그래서 이게 트리거가 돼서 지속적인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외화 유출이 더 심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건 다시 말해서 다시 달러 강세로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가격 상승입니다. 주택가격 상승 이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하나 더 나왔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대출량의 대출 증가, 이것도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출 증가인데요. 이 표는 이제 이 나라 지표라고, 여기 이제 살짝 보시면 국정원 모니터링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도 참고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표로만 간단하게 보시면 가계 신용대출이 많이 증가했죠. 양도 증가했지만 증감률로만 보겠습니다.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이 표를 이 작성자님께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계부채 빠른 증가세, 아까 그 빠른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크게 증가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거래 및 아파트 신규 분양,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참고하는 자료에 주택담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여러 번 등장한다는 내용만 봐도 이 기관들에서 무엇에 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가계대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저는 이제 뭐, 누구한테 듣고 뭐 이거를 투자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철저하기보다는, 표로, 근거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국가 포털, 이제 정부 측에서 운영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지금이 이제 2021년이죠. 2021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싶은 게, 지금 실제로 주택을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은 몇 살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언제 사냐면요, 결혼할 때, 그죠? 가정을 꾸릴 때 삽니다. 나이가 찼다고 해서 집을 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인데 혼자 사는 남성이 있다라고 하면, 결혼할 계획이 없이 혼자 사는데 아파트를 굳이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찼다고 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중반이어도 보통은 결혼을 할 때 아파트를 구매를 하죠. 그래서 신규로 아파트,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혼이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신규 들어오는 인원을 지금 대략 우리가 이제 30 위아래로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여기에 포함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이니까 뭐 한 91년, 요 정도 되겠네요. 91년, 92년생, 그렇죠? 자, 92년생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5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87년부터 97년, 딱 요 정도가 되겠네요. 네,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안에 보이시는 여기 숫자가 현재 30세를 기준으로 위아래 인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실제 신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죠. 결혼 정년기에 들어오신 분들이니까요. 여기에 이제 인원의 숫자를 보시면 67만 명, 신규 이 당시에 태어나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62만 명부터 67만 명. 오히려 이렇게 보면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인구가. 그죠? 87년생이 62만 명인데 오히려 97년생은 67만 명입니다. 이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2차 베이비 부머 에코 세대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인원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지금 주택을 계속 구매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택 가격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주택 가격이 안 잡히니까 많은 분들께서 공급을 늘려라, 수요만 때려잡아서는 집값 못 잡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당연히 공급을 안 늘려서 어떻게 잡아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게 아니라요. 표를 좀 보시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10년이 지난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92년을 기준으로 봤으니까 10년이 지나면 2002년도가 되겠네요. 2002년도를 가운데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2002년도를 가운데로 놓고 보면 아까는 어디였죠? 60만 후반, 70만 이렇게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30세 위아래를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혼해서 계속해서 주택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딱 보셔도 느낌으로 확 아실 겁니다. 2000년까지는 그래도 이 당시에 밀레니엄 세대라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셨죠.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60만 명 중반대에서 바로 4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50만 명에 근접한 40만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0만 초반까지 내려갔었어요. 2005년도까지는. 그리고 이게 지금 딱 고작 10년 후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30세 실제 결혼할 정년기가 이만큼 숫자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왜 10년을 말씀드렸느냐, 이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하면 짓기 시작하면 한 2년이면 뚝딱뚝딱 지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작은 규모나 재건축, 뭐 가까운 빌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주택을 처음부터 대지를 처음부터 매입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어지는 신도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계획들은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잡은 거예요. 지금 계획을 짜서 신도시를 건설하면 평균적으로 7년 뒤에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이 대량의 물량들이 필요한 건 지금인데 10년 뒤에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이 와장창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걱정이 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의 많은 가치들이 부동산에 있죠. 근데 이 부동산의 많은 비중이 대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산의 값어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때는 부담 없이 큰 돈들이 그곳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대출이라는 게 한 번 어긋나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미 한번 경험한 바가 있지만 이게 공급량이 같이 늘어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분명한 그 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까지만 해도 낫죠. 근데 왜 제가 또 10년을 말씀드렸냐면, 앞에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제가 만약에 오늘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을 하면 보통은 5년에서 10년은 보유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말한 겁니다.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실보유자들은 보통 10년 정도를 끌고 간다. 오래 사면 뭐 20년도 사시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시장이 완전히 좀 달라져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지나서 거기서 10년을 더 있다가 보면 이제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아까는 그나마 50만 명에 근접한 40만 명이었지만 이제는 30만도 안 되는 요즘 출생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출생률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계 출산율이 0.8명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도 주택 신규 시장으로 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서 30세가 돼서 결혼을 할 시점이 되더라도 이 아이는 신규 인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테고 그 부모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이 아이에게 넘어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독립을 하고 부모님이 사망을 하면
시차는 있겠지만 결론은 같아지는 거죠. 부모의 그 한 채의 집이 아이의 그 하나의 새로운 집으로 넘어갔으니까 소유권의 이전만 있을 뿐이지 신규 시장으로의 유입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신규 인원은 없는데 주택의 공급량은 지금 세워놓은 계획들로 인해서 그때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지만 공급을 많이 늘리는 것 또한 너무 지금 손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공급 늘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단순하게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부가 몰려있는 이 부동산이 공급량이 감당이 안 돼서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까지 세우고 나면 오늘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10년 전에 이걸 예측했어야 되는데 지금 닥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치 집단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주택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10년 전에 누가 정권을 잡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택을 담당했던 LH나 SH 이런 이런 기관들에서 이걸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 단순한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바뀌는 걸 예측하지 못한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6인 조부모까지 하나의 한 가정을 이뤄서 한 집에 살았지만 우리가 이제 한참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어른의 성인으로 좀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핵가족화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4인이 한 가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통계만 보고 주택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4인을 하나의 가족으로 이 가족 단위가 미니멈이다라고 계획하고 아파트나 주택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주택수가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는 게 정책의 실패가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은 뭐 2인을 떠나서 혼자 사는 가구들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주택의 수는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차후에 이제 1인보다 더 작은 가구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땐 좀 어렵지 않겠냐? 네, 근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봤을 때 실제로 작은 단위의 아파트는 여전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공급량을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가다 보면 공급 과잉이 터져서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부를 이루는 가장 큰 가치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부를 나중에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원래 오늘 금리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요. 오늘 정리를 좀 하면 앞에 내용 다시 한번 합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보통 1%에서 2% 요 사이가 우리나라 금리의 평균이었다라고 보고 현재 이번이 한 번 올려서 0.75인데 0.25씩 횟수를 올린다고 봤을 때 앞으로 최소 2번에서 4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0월 회의에는 한 달 반 기간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 하지만 그때까지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가 계속돼서 우리나라의 물가가 잡히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11월 말쯤에 한 번 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 실제로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한번 예측해 봅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